김성환의 시사야. 제21대 국회가 반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여야가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사실상 무산이 됐죠. 그 결과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개표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위성정당들이 독자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분만 더 모셔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위장 교섭단체라는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역시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면서 일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꼼수에 꼼수로 맞서며 반칙을 반칙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건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한 거대 양당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민의를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 심판은 냉엄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걸 벌써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이른바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는 4월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치 구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게 될 정의당 류호정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또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 결과 두 분도 다 보셨고요.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뭐 저랑 개표 방송을 같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말 네. 큰 틀은 뭐 이미 잡고 가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분 다 예측은 하셨어요.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막판에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여러 지표들이 이제 그랬고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직전에 대통령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돌발적인 변수가 끝까지 지배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겠느냐. 근데 의석수로는 거의 더블 스코어, 특히 지역구 의석으로 따지면은. 예, 그렇죠. 더블 스코어가 되는데 사실 득표율로는 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49대 한 41 정도 됐었고 또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보면 110대 105였거든요. 지역구 의석 차이가. 네. 당시 민주당이 이제 110석을 얻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105석을 얻었는데 득표는 5%또 거꾸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좀 뭐랄까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소선거구 제도가 갖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결과가 그 의석수와 이제 그 득표율의 괴리가 상당히 그게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양자 대결로 벌어지면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까지 갖게 됐고 그게 이제 비례대표까지 그 거의 사실상 그 연동돼 버린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이제 완전 연동형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정해 보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극단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비례정당 그 비례위성정당 때문이에요. 네. 그 비례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두 거대 정당들이 의석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고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으니까 뭐 새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이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제도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끔 했으니까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도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이 거대 정당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결과도 또 예측들이 다 틀린 겁니다. 전 민주당이 이기려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고 뭐 그 와중에 또 통합당이 이긴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물론. 근데 누가 이기는 것 떠나서 이렇게까지 지역구 163대 84 그리고 비례정당 합쳐서 180대 103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다 일반적인 뭐 예측은 다 하시더라도 뭐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에서 164일 정도 잡으셨을 단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일반적인 예상 말고 누가 어느 정당이 이긴다라는 예상은 뭐 갈리더라도 네. 정말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네. 항상 선거 결과가 예측을 뛰어넘는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이 대단히 절묘하게 판단해 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죠. 황금 분할을 해서 누가 이기더라도 교묘하게 아무튼 간에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그러는데 이건 견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개헌은 물론 개헌은 견제가 되는 거예요. 103석이니까. 네. 그게 만약 99석이었다면은 저기 그 통합당이 그건 개헌도 못 못할. 막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볼 때는 뭐 나름 뭐 이제 그렇게 견제선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다. 예측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예측하는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의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준 국민의 민의는 뭐냐.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다고, 또 심판이라고 또 표현해도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면 거꾸로 또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전 뭐 이 코로나 크레딧이 가장 컸다. 네. 이제 그 시점의 타이밍의 문제인데 만약 3월 말이었으면 예를 들면 네. 뭐 2월 중순이었다면 하는 그 타이밍이 결정적으로 여권에게 작용한 셈이고요. 그게 한 절반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 면에서 이번 선거는 여권에겐 기회이기도 했지만 기회를 주긴 했지만 문제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나 방향 등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뭔가 재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건 대단한 그 뭐랄까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걸러졌어야 될 것들이 네. 걸러질 계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은 사실은 이 코로나 이펙트의 코로나 크레딧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던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하는 큰 쟁점, 큰 프레임 안에서 작은 쟁점 갖고 다투는 역할밖에 못하게 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믿음을 못 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시 뭐 그러면서 보면은 그 운칠복삼. 그 말씀도 개표 방송하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걸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일리가 들긴 해요. 있다고 나름대로 네. 일리가 있는 이 지금 평론이나 이런 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네. 말인데 민주당 승리가 맞죠. 근데 민주당 승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전 통합당에 대한 응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크레딧이라는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하나의 외환이잖아요. 외부로부터 그렇죠. 다가온 적이거든요. 이게 네. 엄청난 외환이고 재난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데 정부의 여권에 힘을 실어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본 이제 프레임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뭐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나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정부가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외부의 적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방 이게 이제 합쳐져서 승리 요인이 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물론 시점상 이게 만약에 앞당겼으면 민주당이 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요인들이 많이 부상했었거든요. 네. 조국 사태에 관한 그 중도층의 불편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여러 사건들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들이 계속 어쨌든 안 좋게 느껴졌어요. 중도층을 이반시켰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보다 보니 조금 다른 결의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통합당은 이 어떤 탄핵에 대한 거 과거에 대한 거를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를 얘기할 필요 없다. 왜 분열을 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과거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의 불리한 요인들 그리고 통합당의 불리한 요인들이 잠복했었는데 네. 어떤 요인이 더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강인되어 있느냐. 특히 중도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통합당을 가보려 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수구적 보수에 대한 응징이다 이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이렇게 표차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득표율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49대 4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만 네. 우리 소선거구제 항상 그렇게 판단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뭐 여야 승리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결부시키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통합당은 정말 이제는 아까 보니까 재창당 수준으로 하겠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던데 네. 재창당을 완전히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해체하지 않고 자꾸만 재창당하고 뭐 비대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걸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이제 강구하겠죠. 통합당에서. 그래서 저는 보수의 괴멸 보수의 몰락이 아니라 수구의 몰락이다. 수구는 없어져라. 극단적으로 그런 하나의 국민들의 경고고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창희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재창당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다시 구성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과제로 또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뭐 사퇴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해야 되는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 그 뭐랄까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패배 이후에 그때 한 10년 동안 겪었던 그랬던 일들이 다시 떠오른다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도부 임기가 뭐 1년을 못 갔었어요. 8번 의장이 네. 바뀌는 뭐 이런 일도 뭐 있었고. 계속 비대위. 네.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거는 그 이후 아마 우리 정치에서 일반화됐어요. 비대위는 비상 상황인데 항상 비상이야. 항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다시 돌아 이쪽으로 온 건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세판 내리 이렇게 된 건 그때마다 계속 혁신해야 된다 그러고 재창당해야 된다 그러고 뭐 다 나왔던 얘기 지금 또 나오는 건데 전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당의 운영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대위 구성하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모셔오든 글쎄요 그렇게 크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고 당내든 당외든 지금 적절한 또 대안이 마땅치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그 뭐 비대위원장 설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고 글쎄요 뭐 이제 마지막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통합당은 이제 저희가 얘기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그 위장교섭단체 네. 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회의 그 추천권을 가진 위원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지금까지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차라리 이번에 이 미래통합당은 뭐 재창당을 하든 뭐 이름을 바꾸든 뭐라든 상관없는데요. 그런 그 당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지금
이제 위장 교섭단체 만드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이게 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니까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갈 때 이런 당의 지지를 부탁하는 게 오히려 또 죄송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서 아니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나가면서 내가 이런 당의 지지를 부탁하는 게 오히려 죄송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가자마자 오늘 이제 최고위 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자 이런 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래요.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게 저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에 어쨌든 졌잖아요. 졌는데 그렇죠. 패장인데 네. 아무튼 그분이 아무리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하더라도 패장 또 모셔온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은 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정당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맥힌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졌기 때문에 수많은 패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면 뭐 아, 이유가 그럼요. 100가지는 이기면 뭐 끝나는 거고 지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분석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 지금 이제 이 선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요. 커다란 흐름에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통합당이.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시대 정신은 네, 시대 정신, 네. 퇴행적, 시대착오적, 수구적, 냉전의식 이런 것들로 대표돼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네. 보세요. 103석이요. 수도권 서울에서 8명 됐어요. 네. 경기에서 7명 되고. 그리고 그리고 거의 121석이잖아요. 네, 121석 중에서. 네. 그 인천에서 하나 됐나요? 네, 인천에서 한 명. 그리고 이제 거의 대구 경북에서 되고 영남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거의 반반 양분해 왔는데 충청 지역 충청도 대전도 7석 전부 다 대전 7석은 전부 이제 가지고. 민주당이 가져왔고 네. 이건 전체적으로 물론 거기에서 표는 많이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의 그 선거라는 메커니즘을 통한 평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과연 그런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상당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나름 뭐 이제 경제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런 디테일한 걸로 이걸 덮을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석이나 20석쯤은 얘기가 돼요. 네. 이 사안이 대단히 비상한 거잖아요. 지금 180대 103. 네. 그 더블 스코어. 그리고 지역구에서 164인데 84. 이런데 또다시 뭐 비대위원장을 김정일 위원장 모셔온다? 여전히 통합당은 이 선거의 패배의 의미를 아직도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적 인사를 오늘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그냥 들어오겠냐? 자기의 지분이나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좀 우려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숱하게 그 비대위 체제를 겪어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외부에서 누가 데리고 와서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안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구심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뭔가 만든다고 해도 되지는 않는다. 그게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무용 교수님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죠. 글쎄요, 뭐 그거는 뭐 각자 의견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 아닌가 싶어요.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중에는. 거기다 이제 굳이 덧붙이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겠지만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죠.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따라서 지금 뭐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뭐 당 내도 그렇고 뭐 전현직 당 출신들도 그렇고 뭐 그나마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또 뭐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도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있고
그리고 정병국 의원은 이번에 아예 출마 자체를 못했으니까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이런 당내 인사들이 뭔가 당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는 없겠는가 이런 얘기를 또 한편으로 또 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분은 어떤 그 당내 기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볼 때 보다 어쨌든 자신들이 나중에 대선이라든지 당내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쪽에 세력을 좀 뺏길 거 아니에요. 네. 현역 의원, 전직 의원이 들어오면 말이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분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또 사실 뭐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대안도 마땅치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뭐 이제 하루 이틀 됐기 때문에 네. 거의 멘붕 아니겠어요 지금 거의 그렇죠. 혼란을 좀 수습해야 되는 지도부도 거의 뭐 다 상황이니까. 이제 졌고 이런 네. 상태니까 그 카드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생각 저편 속에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두 분 의견은 김종인 체제로 가는 거는 그 짧은 기간이든 저는 뭐 저 별로 그렇게 전략적이지도 않고 이 선거의 평가에 부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당 입장에서도 참 고민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180석이라고 하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의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탄력을 받거나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도 또 오롯이 져야 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뭐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다 책임과 겸손, 뭐 열린우리당 시절의 반면교사. 그래서 이게 그 적절한 워딩을 했죠.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지금 바로 이런 워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지. 이게 특히 이제 책임과 겸손은 내가 필요해야 할 때 가능한 거지. 네. 지금은 사실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의석의 분포가 네. 뭐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명분이 없다 뭐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장 벌써 이제 우희종 대표의 언급이라든가 또 뭐 김진애 그 1번 비례 사퇴 요구 뭐 이런 등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위장 교섭 단체 구성권 등이 이제 아마 시험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 다 같은데 특히 위장 교섭 단체 건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여당이 좀 더 먼저 그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책임과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를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위장교섭 단체를 또 하면 그 민주당이 네. 그야말로 그건 이제 같은 위장교섭 단체를 하더라도 이젠 그 통합당 완전 약자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약자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물론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꼼수엔 꼼수에 맞선다. 그건 한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미 봤지 않습니까? 네. 그 180석 얻었으면 이제 좀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첫 시험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의석을 가진 사람답게 놀아야죠. 그렇게 처신을 해야죠. 근데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가진 자가 더 횡포를 부리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이긴 할 텐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무슨 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 정당별 담합 구조로 돼 있어요. 특히 교섭단체 중심에.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이제 지금 그 교섭단체 구성하는데 지금 양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만든 정당들이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 빼놓고는 다 야당이니까요. 그렇죠. 그 야당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다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누가 언급했던 것처럼 두 석 다 미래통합당에다 주겠다 그러면 아마 안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두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게 전부 교섭단체 중심인데다가 특히 그런 위원회 위원 추천도 정당별 담합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회 자체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돼 있는 데서 나온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네. 출발은 거기서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도 2대2로 붙는 게 낫지 1대2로 붙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돈도 더 생기는 거고 네. 따라서 거부할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책임과 겸손 또 지금까지 앞으로 새 정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도 되는 건데 지금 미래한국당도 19석이죠. 한 석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17석이거든요.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적절하게 돼 있어요. 7석. 하필 이상하게 이게 의석수가 참 절묘했던 건데 네.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하고 합치면 딱 20이 되게 돼 있어요. 하필. 그러네요. 네. 그게 만약에 현역 의원이 이쪽에서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지주회사에서 또 파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됐을 텐데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끔 돼 있는 데다가 미래한국당은 하나가 부족한데 무소속 5명 중에 4명이 사퇴 식구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필요를 그들도 느끼게 되고 여기도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들도 언젠가 복당을 하고 싶겠지만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좀 중간에 여가 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징검다리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근데 다른 이제 지금 우선 무소속으로 당장, 출마했다 당선된 사람 중에 나는 당분간 들어갈 생각 없다고 얘기한 건 윤상현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더 지금 데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우선 위장교섭단체 얘기 나온 게 공수처장 때문에 더 나온 것 같아요. 당장. 출발은 네, 거기죠. 예.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여당 둘, 야당 둘이잖아요. 그 야권목 두 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거잖아요. 문제죠. 네, 그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아니면 다 야당이거든요. 범여권은 정치적인 용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장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벌써 위성 정당, 꼼수 정당 나오고 이러면은 글쎄요,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같은 이제 비율로 국민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문제가 없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아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거대 여당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조금 달라야죠, 그러면. 똑같이 모토로 거대 180석 그 의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금 다를 때 이제 국민들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적 자제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자제할 있다. 필요가 있어요. 권력이 이런 이런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권력은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들어오면 굉장히 여러모로 불리한 사실 측면이 복잡해지죠. 예. 네. 답답해지고.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 발상이 나오는 건데 네.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180석이라는 게 이제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 연대하고 그러면 또 법안 이런 건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좀 상황을 봐야지. 이럴 땐 좀 그런 걸 다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데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선거 끝난 지 이틀밖에 더 됐습니까? 근데 우리 같이 꼼수에 맞서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겸손하고 자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위원회의 위원 추천 구조가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정치적 맞습니다. 중립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국회 몫이 3명으로 배정이 그러면 또 되거든요.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셋을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했던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2장을 다 통합당에다 주겠다. 2장을 통합당에 그냥 줄 그러면 테니.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네네. 문제는 이 문제만 간단해지는 거지. 그렇지. 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이다라고 하고 그걸 지향한다고 하지만 내실은 사실은 다 나눠먹기 형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거기서 출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참 이게 정치 현실하고 국민들께 선거 지금 끝나자마자 일단 어느 쪽이든 다 평가를 받은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은 입장에서 또 다른 꼼수를 꺼내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게 첫 번째 시험대예요. 예, 굉장히 그래서 고민스러운 상황이 이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석을 가지고 나서도 똑같이 하면은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49대 41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득표는. 네. 의석수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의 한계죠. 그거 보정하겠다고 제도 만들었는데 그거 아직 무력화됐고. 그런데 똑같이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은요. 중도층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변해요.
전체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위장 글쎄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다 있는 거고 다 알지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거나 뭐 사실 여야 관계가 신뢰 관계로 묶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렇죠. 지켜줄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 같은 게 좀 그것도 있어야 없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없고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존중과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도 나만큼 선의가 있고 네. 나도 상대만큼 악의가 있다라는 전제가 되면 신뢰가 쌓였어야 돼요. 네. 그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들 간에 있겠지. 네.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가장 최악을 전제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의 악하다고 하는 걸 인간의 기준으로 해서 성악설을 만든다. 전제로 네.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만드는 거였는데 전부 선의로만 포장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거하고 반대로 가 있으니까 그걸 왜곡시키고 이게 구부려 가지고 현실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꼼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꼼수에 계속 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럼 지금 답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참아주거나 아니면은 통합당에서 그럼 우리 그냥 1대1로 갑시다. 이렇게 해주거나 이게 둘 중에 결국 하나가 이렇게 될 것 되어야 하는데 같아요. 저 여기서 얘기해야 다 소용없는 얘기고 다 꼬주기 할 겁니다. 뻔한 얘기예요. 그거 다 또 지주회사에서 파견한단 말이에요. 더 오래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정도는 맞춰야지. 이 사람도 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벌써 얘기 벌써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벌써 윤호중 사무총장도 약간 이제 아직 그건 좀 두고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할 거예요. 자기들 정치 이익인데 왜 안 하겠어요? 현실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또 정치권이 움직이는지는 다음번에 또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거대 양당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다른 이제 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정의당이에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뭐 배신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6개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미래, 정의당이라고 하는 좀 진보 정당의 가치는 아마 보수 쪽에서도 동의하고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의석이 6석밖에 안 됐지만 네. 6석 이상의 가치를 발휘했죠. 정의당이. 이른바 그래서 데스노트란 말까지 나왔던 건데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그러한 것들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표를 찍는 이른바 교차 투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분할 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훼손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선방했어요. 선거 기간이 진행되면서 정의당이 그래도 많이 기사회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10% 가까운 그럼 여기가 득표율을 6석을 지금 얻었으니까요. 지탱했잖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뭐 심사위 후보만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의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들이 지향했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치 현실 속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석, 세력 이게 정치의 기본이 돼요. 권력 다툼. 네. 그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거든요. 이게 파워, 세력, 권력 이런 것들. 정의당은 그걸 추구하면서도 뭔가 다른 뭐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국민은 여전히. 지역군 여전히 안 찍으면서 또 그걸 기대해요. 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어쨌든 그 유리한 점일 수도 있고 불리한 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양대 정당에 억울하고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지형도 바뀔 겁니다 아마. 세월이 또 바뀌면요. 국민들이 그때 정말 정의당을 찍을 수 있어서 그때 원내교섭 단체가 저절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는 좀 차분하게 호흡을 좀 길게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물론 태생은 좀 다르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정의당을 응원하는 지지층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지향하는 바도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당으로 뭐 외국에 있는 정당하고 비교할 때는 보수당 쪽에 가까운 정당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적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겹치는 게 있어서 항상 같이 움직이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명훈 교수님. 뭐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을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고통스럽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선거법 처리 과정이나 그 후를 보면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이 나이브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이 정의당스러운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네.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안 한 게 그나마 정의당스러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였죠. 그걸 지켜낸 거고 뭐 의석을 늘리지 못했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유지는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의 길을 가면 돼요. 중도의 길을. 무슨 얘기냐면은 네. 중도라는 게 사실상이 진보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왜냐하면 비례 꼼수 정당 만들지 말아라. 그거 네.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양쪽 다 비판하니까 중도인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어느 한쪽만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패널들도 너무 많고 패널도 그렇고 네. 정치인들은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자기의 지지층은 생깁니다만 길지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비례 꼼수 정당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비례 교섭단체 위성정당 비례 아니 뭐라 합니까 꼼수 교섭단체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정치권 실리를 따지면 그건 이제 정의당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할 일이고 정의당은 객관이고 그래서 전 역설적으로 정의당은 중도로 가야 돼요. 이슈와 사안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돼요. 정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뭔가 보편과 상식 영역이 뭔가를 판단하면 그게 정의당이 갈 길이고 의석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과거에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는 정의당이 일종의 진보적 가치를 정치권에 많이 화두를 제시하는 역할들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고인 노회찬 의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 정치인이 또 있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게 이런 과제죠.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젠다를 의제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게 이제 결국 사람하고 결부되는 건데 후계 세대를 키우지 못한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심상정 의원만 할 겁니까? 그 후계 세대를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 이어질 수 있게끔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몇 분 명망가에만 의존하는 선에서 아직은 한계를 가진 거죠. 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당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국정농단.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한국 사회 구조를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네. 불평등 완화시켜라. 네. 공정하지 않은 사회 바꿔라. 이게 나라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들어와가지고 별로 그런 게 한 게 없어요. 적폐청산했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똑같이 대립 갈등을 겪었고 조국을 겪었고 조국 사태를 그리고 이거 온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 똑같은 걸 하면 돼요. 불평등 완화하고 전관 예우 없었는데 앞장서고 낙하산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민주당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중도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일 뿐인 거예요. 정의당이 정의스럽다면 그게 정의스러운 거예요. 그거 잠깐 보수 진보를 나눌 게 없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니 어느 기관에서 쭉 올라간 사람이 돼야죠 장으로. 왜 거기 공천 안 받은 사람의 그 전리품을 주고 그러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바꾸라고 촛불 집회 한 거예요. 2016년부터 2017년도 초까지.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당은. 근데 자신들도 모르게 기존의 정치문법에 어느 정도 어느덧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정의당은. 말려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통합당 자기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말려들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네. 정의당은 그게 없어요. 지역 기반도 없고. 따라서 정말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려면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지향하면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것이고 저절로 진보적 가치에 부합해요 그게. 그게 답입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의당이 곧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해도 뭐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비례의석을 3석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중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영입해서 데리고 와서 당을 수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자 노선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당장은 뭐 권은희 의원인가요? 뭐 네, 다르다 권은희 뭐 이렇게 뭐 그 비슷하게 언급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얘기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도. 결국은 저는 언제 어떤 방식이냐가 남은 거지. 그 보수의 재구성, 보수 재편은 안철수의 합류로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의 합류로부터 보수의 재구성이 그게 이제 어떤 시작된다고요? 형식과 어떤 방식을 취할지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결코 아닐 거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에게도 필요하고 민주통합당에도 필요한, 미래통합당에도 필요한 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같이 갈 것이다. 글쎄, 뭐 그게 언제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예. 사안인데 뭐
이제 남은 초이스가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것밖에 남지 않지 않았는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은 셈인데 네. 차기 대선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죠. 뭐 시간과 시기와 방법 그리고 명분의 문제이지 뭐 글쎄요 뭐 다른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 혹시 최창현 교수님 저도 안철수 대표가 그 자기 계파 의원들이 다 통합당으로 갔잖아요. 네.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예. 이미 안 대표는 보수의 이 다음 주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수 쪽으로 온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당장 안철수 전 대표를 지금 통합당이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역시 패착에 가까울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네. 저도 보통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여전히 과거 문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면 어떠냐. 김정일이면 어떨까. 비상대책이 어떨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국민들은 지금. 네. 뭐냐.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그걸 고민해 내야죠. 그 쉽게 그냥 안철수 모셔오자. 김정일 위원장 모셔오자. 이거는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다고 하는 거는 안철수의 가치를 갖고 들어온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철수의 가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전에 보수당에서 지향해 왔던 거와는 좀 다른 가치. 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상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뭔가가 있거든요. 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일부 기대도 있어. 그게 이제 계속 줄어들어 오긴 했지만 그게 이제 꽃을 필 거냐 아니냐는 건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어떤 계기가 돼야 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지금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에게 보면. 그러니까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뭘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조금 이제 호흡을 가지고 봐야죠. 그렇죠. 너무 이틀밖에 안 성급한 것 됐는데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얘기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런데 자 그럼 민생당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호남에서 외면을 받았다. 호남이 등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하고 비례 의석도 못 받는 정당이 돼버렸는데요. 민생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생당도 이제 그 뭐 현실 정치라는 게 한석도 못 얻었잖아요. 지역구에서 네. 한석도 못 얻고 비례도 아예 3%도 뭐 그런 예상 많이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해체해야죠. 그 정당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해체가 아니라 뭐 2.78%인가 얻었던데 네. 지역구 의원도 없고 비례의원도 없는 상황이고 또 다들 중진 너무 거물들만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제 지금 남아 그렇죠. 계신 분들 예, 자체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역할과 소임이 좀 변화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민생당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어쨌든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 민주당 밀자 이런 이 바람이 불어서 이거 이번 선거 아니 바람 선거예요. 어쨌든 간에. 크게 졌잖아요. 또 호남에서 대부분 아니 민생당 완패했어요. 모든 지역구에서 완패. 명함을 내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박빙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박지원 의원도 뭐 못한 분들이 아주 쉬운 많아서.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죠. 상당히 그나마 선전했는데 이런 선거제도는 선전이 의미가 없는 거죠.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글쎄요. 손학규 대표는 뭐 어쨌든 뭐 패장이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비례 2번 소동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차분하게 뭐 정계 은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겠고 제3자가 아무튼 이제 정치라는 게 어쨌든 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이제 올드보이는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대를 바꾸는 거고 또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순리이기 때문에 차분한 그러나 손 대표가 여태까지 한국 정치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역할도 있었어요. 그것과 견주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것도 이제 네. 당장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네. 지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치권이 참 큰 경랑 속에 휘말릴 것이다. 대선도 네. 이제 2년 남았으니까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 것 같고 당내 네. 또 대선 주자들 얘기도 할 것 같고 말이죠. 네. 네, 좀 그때 저희가 계속 좀 네. 전망도 하고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동정치교육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당선인도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당선 소식 이후에 많은 분들의 기대와 또 그만큼 많은 분의 걱정을 좀 온몸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의정활동의 결과로 응답하기 위해서 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좀 쏟아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신데요. 또 이 헌정사상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만큼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최연소라고는 하지만 20대 30대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90년대생은 3명이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평균 연령이나 뭐 성비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 세대가 조금 더 국회 원내로 진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생각도 하고 또 바란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다른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역할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좀 더 잘해야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께서는 비례대표 출마 당시에 20대 여성 해고 노동자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당시 제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 정치 업데이트였는데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실 우리 모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멀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런 노동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가 된 뒤로 게임업계 노동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예.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공고사직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공고사직을 종용을 해서 이제 버틸 힘이 없어서 오후에 짐을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게 좀 오랜 기간 있어 왔다라는 제보였는데요. 사실 게임업계 노동자들에게 공고사직은 좀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제보를 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서 잘리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다. 당장 월세도 좀 걱정이 된다.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청년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이 업계에.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좀 노동자들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문제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기간 동안 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리게임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생기면서 좀 등을 돌린 청년 지지자들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면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래야만 좀 제 해명의 진정성이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어떤 해명 설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장에 필요하고 시급한 우리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게임업계 해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네. 당선된 후가 아니라 제가 후보자로 발표가 되자마자 거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곳은 시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곳들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이 권한이라는 게 시민들이 주신 이 권한이라는 게 잘 쓰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잘 쓰이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례 5석, 지역구 1석, 그래서 모두 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해단식에서 함께 고단한 길을 개척해온 후보들을 더 당선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정의당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번 결과는 미래통합당 등 수구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런 국제적인 재난 사태에 정부와 집권 여당이 좀 힘을 모아서 난국을 좀 돌파하라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1명, 그리고 비례대표 당선자가 5명인데요. 10%에 가까운 유권자분들이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킨 정의당을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을 지키고 또 원칙을 지키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목소리라고 하셔가지고 나도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20대 청년 정치가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성과로 평가받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틀도 채 안 된 시점인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지금 문자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92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번 선거는 저희 가족 3대가 모두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약 잘 이행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233님. 김성환의 시사야 방송 듣고 있으며 하루를 잘 마무리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계속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방에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북, 내륙, 경상도 지방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인 일요일에는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남, 밤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광주, 구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릉 14도에 머무르겠고 인천, 제주 16도, 부산, 울산 19도, 광주 20도, 서울과 대전, 세종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은 새벽까지, 남부지방 오전까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1.1도, 습도 92%, 강수량 6.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무엇인가 창문을 두드린다. 놀라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빗방울 하나가 서 있다가 쪼르르 떨어져 내린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또는 별이든. Look at me. I'm as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ge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1,000 violins begin to play. Or it might be the sound of your hello, that music I hear. I get misty the moment you're near. Can't you see that you're leading me on? And it's just what I want you to do. Don't you notice how hopelessly I'm lost? That's why I'm following you on my own. When I wander through this wonderland alone, never knowing my right foot from my left, my hat from my glove. I'm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들으셨고요. 강은교 시인의 빗방울 하나가 시사 2부를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비 예보를 듣고 선잠에 들었는데 새벽 무렵 토독토독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열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방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초록을 품은 비릿한 내음.
몽롱했던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님들은 기다리던 비가 내릴 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비님이 오신다. 왜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비님이 오신다고 했을까요? 예로부터 봄철에 농사짓기 알맞은 때 내리는 비를 단비나 약비, 복비라고 불렀는데요. 성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길 간절히 바랐던 할머님의 마음,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 깃들여 있던 것은 아닐지. 역대 최장 기간인 10일 동안 건조경보가 내릴 정도로 올봄은 유난히 비가 적게 내렸는데요. 곧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나 혹여 산불이라도 날까 걱정하는 소방당국, 감염병 사태로 마음까지 퍽퍽해진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오늘 비가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 복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 방송 내용 또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지금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37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들으면서 저희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바쁘게 운행하면서 잠시 놓쳤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언제나 꼼꼼히 짚어주시는 방송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운행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 보니까요. 청취자분께 저희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조근조근 들려주는 방송이 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573님,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70대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싸움 좀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분들 오늘 비 내리고 그럴 때 조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이 밤에 운전하고 계실 텐데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국회 걱정이나 정치 걱정하지는 좀 않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정치인의 역할, 국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0419님, 안녕하세요. 김성환의 시사의 청자입니다. 오늘 선곡이 너무 좋네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해주셨습니다. 왜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잠 못 이루게 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잠을 설치게 되는데요. 좋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또 설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신 청취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외출 대신에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모바일 치킨 쿠폰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고 하는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반드시 저희 프로그램명을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영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뉴스를 전하는 코너가 없어서요. 예. 밤참 뉴스에서 뉴스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저도 요즘에 그냥 무심결에 아침 일어나면 확진자 몇 명 들었나 이걸 확인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2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숫자는 1,635명인데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은 닷새째 지금 20명대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일 25명, 14일 27명, 선거 있었던 15일 27명, 16일 22명 이렇게 해서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2명 중에서 1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그리고 8명은 지역 발생 사례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경북에서 4명, 서울, 광주가 각각 2명, 경기, 인천, 대전에서 1명씩 환자가 나왔고요. 네. 그 외에 현재 11명의 환자는 대부분 공항의 검역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총 2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뭐 수백 명씩 환자가 늘어났던 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막 생기고 응원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감염 사례가 18건이나 된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브리핑이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18명이라서 전체의 3.1%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입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경로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진 않은 감염 사례의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정경 본부장의 설명으로 이 18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 명이 감염된 상태에다가 한 명이 또 지역사회에 그 감염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몇 명을 더 감염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숫자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지금 아직 조사랑 분류가 안 된 사례가 1,01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대량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감염 경로가 분명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다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1,019건 중에 853건이 대구 경북 지역이니까 166건 정도가 지금 이제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재양성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조금 더 걱정스러운 네. 소식이거든요. 지금까지 16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격리 해제자 중에서 2.1%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양성 판정을 다시 받기까지 13.5일이 걸렸고요. 시간이 좀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재양성자 이 중에서 그 임상 정보가 보고된 137명 중에서는 61명이 증상을 보였습니다만 증상이 아주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경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양성자랑 접촉한 294명 가운데 현재까지 2차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식에 따라서 네. 좀 안심했다가 또 걱정했다가 이제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코로나19 사태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참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또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또 발생하고 접촉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을 지금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일단은 생활방역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그 시기가 그 시행 시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말 사이에 전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질 예정이라고요? 네. 이 19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쯤에 이것을 연장할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방역으로 이제 그 조건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방침인데요. 사실 조건은 사실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하이고 감염 경로를 미확인된 환자 비율이 아까 제가 3.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 미만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전문가들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생활 방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들어졌던 효과들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이제 이 생활 방역을 고민하게 되는 게 사회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종교나 유흥시설이나 학원에 지금 이제 강제 권고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 네. 이거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정부 내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일일이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지침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절이랑 총선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있을지 모르는 감염에 대한 그 영향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2주 정도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추가로 있습니다. 더 2주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이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는 게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유력한 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19일까지 예정된 걸 지나서 일요일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1m, 2m 물리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종교시설이라든지 학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외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죠. 예, 정부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생활의 거리두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천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지 네. 모른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천의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미용실, 식당, 오락실, 목욕탕, PC방, 당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심지어는 총선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예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네. 6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여동생은 확진이 됐고요. 네. 그리고 15일에는 이 어린이가 음성이었는데 증상이 나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됐습니다. 이 두 아이와 어머니가 지금 확진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만 9일 동안 환자가 3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감염의 경로, 원인 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진자의 자녀들이나 다녔던 긴급 돌봄 교실 학생, 네. 학부모 3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접촉자가 전부 다 자가격리 네.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발생했을 당시에는 40대 여성의 일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그 가족 3명하고 직장 동료가 9일날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에 몇 명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한 상황인 거죠. 한 명의 감염이 30여 명의 남짓한 가족과 이웃을 감염시킨 사례가 됐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수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활 방역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아직 이르다. 라는 판단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만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들을 이제 성, 연령, 권역별로 인구 비례 표집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패널 조사를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표본은 1,000명이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생활방역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지금 말씀드렸던 58.5% 그리고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시설이 어디냐 꼽아달라라는 질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이 46.9%로 꼽혔고요. 4월 1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적정한 시즌은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제가 마련됐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36.5%로 가장 많았고요. 또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일 때라는 기준을 제시하신 분들도 33.8%가 됐습니다. 혹시 그 시민들께서 먼저 더 앞서서 나가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온 용산구에서 이제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별진료소 가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다든지 오늘 포천 사례가 가장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병원에서 관련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경로를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서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시민분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만 더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도 지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하향 지표들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2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는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여파가 커지면서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3월의 취업자 숫자가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하고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19만 5천 명, 거의 한 20만 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지표인가 하실 텐데요. 이게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치입니다. 그리고 휴직에 들어간 사람들도 최대로 늘어났고요. 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그 수치가 20만 명이 된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5월 이후에 제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제가 걱정스러웠던 대목이 20대가 막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20대에서 17만 6천 명이 줄어서 말하자면 취준생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좀 더 늘리겠다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일자리를 늘렸다고 발표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지금 뭐 고용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고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게 그 취업자로 분류된 일시휴직자가 있어요. 잠깐 쉬시는 분. 역대 최대 규모인 160만 7천 명인데 작년 3월에 비교했을 때 126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인데 이게 코로나19 이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급휴직을 늘렸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일시휴직자이지만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코로나19 충격을 직접 받고 있는 업계는 어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 계약 연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만 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9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요. 도소매업도 16만 8천 명 그리고 숙박 음식업에서 10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도 요즘 학원을 못하니까 10만 명이 감소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운수창고업처럼 고용 사정이 좋아진 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취약계층이 이런 이제 어떤 충격에 대해서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용직 근로자들은 사실은 이번에 그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는데 충격은 취약계층이 집중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직과 일용직, 그러니까 임시직 근로자가 42만 명, 일용직 근로자가 1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최대 폭인 5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주로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고용이주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좀 어두운 소식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미중유행 사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마침 국회가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좀 어떻게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게 좀 너무 많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3분의 1 가깝죠. 3분의 1요? 예. 90명이 선거사범으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당선자 94명이 입건돼서 4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선자 선거사무소 회기 책임자와 관련된 중요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뭐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혹은 금품을 나눠주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입건자 수가요. 20대 총선에 비하면 12.5%나 줄었습니다. 당선인 중에서 보면 9.6%가 줄었는데 이유는 이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랑 유권자 대면 접촉이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고발이 감소한 것으로 검찰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명이라고 할 때는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니까. 네, 거의 한 10% 가까이 줄었어요. 9.6%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범죄 유형별로는 어때요? 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 사범이 36.8%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16명인 금품 수수 사범, 선거 폭력 방해 사범 81명, 여론 조작 사범 이런 순이었는데 네. 좀 특이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 폭력 방해 유형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일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 들고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울 노원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후보와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이전에 비해서 20대 총선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폭력 행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 질서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당선인을 포함해서 이번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당선인의 경우에 혐의가 입증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 무효자가 이제 속출할 가능성들이 일단 있는 기소하고 거죠. 재판을 받고 하면은. 근데 그게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이제 이 수사반을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당선 무효자들이 속출하게 되면 또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목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또 이게 반복되는 일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죠. 예.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글쎄요. 지금 이번에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대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까지 경기도 내의 불법 폐기물이 16개 시군의 92곳에서 총 74만 톤입니다. 74만 톤. 예. 74만 근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60여만 톤은 이제 자체로 처리를 하던지 투기자를 찾아서 최근에 처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13개 시군에 50여 곳에 14만여 톤이 남아 있고요. 이걸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작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전국의 불법 폐기물 규모가 120만 톤. 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쓰레기산이 생기는 거죠. 네. 뭐 공사자재, 흙더미, 폐의류가 이렇게 인적 드문 곳 산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년에서 몇 년씩 방치가 되고요. 심지어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일종의 불법 투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우기는 합니다만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선뜻 치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톤당 25만 원이에요. 톤당 25만 원이요? 예, 25만 원이니까 뭐 적은 데는 1,950만 원에서부터 1억 8천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남아 있는 쓰레기산 중에 5곳이 경기도에서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곳입니다. 네. 화성시 향남읍, 연천군 청산면, 연천읍, 포천시 화연면, 일동면 등의 5곳인데요. 여기가 벌써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투기가 된 곳이니까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투기한 사람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기초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든 2억이든 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투기 장소를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될 정도로 도로도 없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다가 이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했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CCTV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데다가 이제 그거를 민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지자체에서 치우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투기자를 찾아서 이제 국민 세금을 넣지 않고 계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몇 년씩 쓰레기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그냥 쓰레기산 만들어 놓고 그냥 네. 가버리면은 지자체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치워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라. 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또 계속 방치되는 문제, 뭐 민원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지자체가 그걸 하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74만 톤 중에 60여만 톤은 이제 찾아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 이제 도에서 행정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까 불법 투기자를 잡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거죠. 예산 확보가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예, 심지어는 현상금이 걸렸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물론 이 불법 투기 행위가 미관도 해치고 환경오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 부분에 저는 좀 주목했는데 네. 몰래 갖다 버리고 본인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불법 그 투기한 사람은 사람. 그렇게 해서 그렇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면서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이재명 지사가 설명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떻게든 불법 투기자를 찾아서 현상수배 중이고 추적을 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불법 투기자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공익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해달라. 심사를 거쳐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누가 제보를 한다거나 그런 그럴 일들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목격하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목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신고를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이런 그 뭐랄까요. 현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그 심지어는 대담하게 그 군유지에다가 이렇게 군 부대 내부에다 버리고 가는. 군부대 내부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군부대 내부라기보다는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엄청 과감한 거죠. 말하자면. 과감하다고 표현해 줬나요? 하여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대담한 불법 투기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공익제보 한라인입니다. 공정경기 2580이나 경기도 031에 8008번에 2580번으로 제보해달라라는 겁니다. 앞번호가 뭐였었죠? 앞번호 되게 짧고 좀 외우기 쉬운 번호였는데. 예, 8008에 2580. 8008에 2580. 예. 2580요? 예, 경기가 031이잖아요. 지역 네. 번호가 8089에 2580번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금도 낭비를 하지 않는 막을 수 방법이고 있고, 예. 이런 불법 행위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로 건배해도 되는지 그 속에 담긴 종교적,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갖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 옛날 와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바로 이제 와인이 탄생한 그리고 와인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조지아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조지아 와인요? 네. 근데 이 조지아 와인을 누가 정말 좋아했냐면 정말 희대의 정치가인 스탈린이 정말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스탈린의 출신이 이 조지아이기 때문입니다. 아, 스탈린이 조지아? 네, 조지아 출신이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아, 이게 조지아가 그러면은 어디 있는 곳이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러시아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국이 돼버렸으니까 과거 구소련 그 연방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떨어져 나왔는데 어디쯤 지형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그 흑해하고 그 카스피스 사이에 있다고 카스피스 그 호수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확실한 거는 그 터키 바로 위에 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바로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시아하고 유럽 대륙을 경계가 되는 맞습니다. 네. 경계가 되는 곳에 터키하고 러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 아래에서 내려오는 그 코카소스 산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딱 경계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굉장히 외침도 많이 당하고 맞습니다. 근데 좀 불행한 민족이었어요. 거기. 맞아요. 근데 거기 출신이 스탈린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스탈린이 굉장히 좋아한 와인, 조지아 와인을 소개하는데 이제 언제 이게 조지아 와인이 국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왜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기 직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역사 시간 얄타 회담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 그 얄타 회담에서 만찬주로 쓰였던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갖고 온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이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으로 막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와인은 원래 그 오크통에 저장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와인은 좀 특별한 곳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이 그 조지아 와인이 왜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원전 8,000년 전에 그 와인 저장용 항아리가 크베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지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아,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거는 아마 그리스라고 보통 생각하거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조지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크베브리라는 항아리가 발견된 곳이 좀 아까 말씀드린 코카소스 산맥. 그 자락에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이 와인은 우리가 보통 뭐 나무통, 오크통에 저장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런 항아리에 저장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항아리에서 오크통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과정도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아리는 무겁잖아요.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로 만든 오크통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깨지고, 그렇죠. 가볍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와인을 담아서 그 수출을 할 때는 거의 이제 이 오크통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오크통은 나무 막대기를 세워서 만든다? 그렇죠. 그 어떻게 나무를 쪼개서 나무를 서로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철사라고 해야 되나? 철 벨트 같은 걸로 돌돌 이제 감죠. 근데 그 틈으로 와인이 안 새요? 좀 새지 않나요? 셀 수도 있는데 뭐 기술이 좋은 그 뭐 장인이 만들었다면 안 새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 속에서 좀 불립니다. 불려요? 네. 그러면은 그 틈새를 나무가 팽창하면서 막아주죠. 거기에 이제 와인을 넣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와인이 들어가면은 그게 결국은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팽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와인이 새지 않는 그러한 또 원리가 있는 것이 또 오크통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조지아가 와인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항아리 때문에 발상지라고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아리가 한 시대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원전 8,000년 전 정도고요. 이제 그 전에
그 와인의 발상지라고 불린 곳은 실은 그것도 그리스나 이런 곳은 아니고 네. 이란이었어요. 이란이 와인의 발상지다. 예. 그게 한 기원전 5,000년 전.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2017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의 발상지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죠. 아, 그러면은 그 항아리 때문에 발상지로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와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럼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네, 이 와인이라는 용어도요, 실은 이 조지아어에서 왔다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아어 자체가 와인을 급이노라고 불러요. 왜 비노라고 많이 맞아요. 예,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 이탈리아라든지 이런데 이제 비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것이 프랑스어로는 뱅, 독일어로는 바인, 영어로 와인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제 급이노에서 그를 삐면 비노기 때문에 네. 이 비노 자체가 와인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가져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 그 말이라는 게 지금 외국 유럽의 말은요 보면은 네. 한 국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그 국가의 말들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면서 말이 변형, 그러니까 맞아요. 부르는 게 달라져서 그 나라 처음 시작했던 단어를 이해하면 네. 여러 나라의 말을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 유럽 어족이니까 예, 예. 실은 뭐 많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유럽은 좀 한 동네 같아요, 약간. 맞아요. 네. 사투리가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설명하니까 맞는 말 같이 느껴져요. 예. 그럼 조지아 와인은 다른 네. 와인하고 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와인 이런 네. 데하고 좀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까? 네, 이게요.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장문화와 비슷합니다. 뭐랄까 발효를 시키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아리에 땅 속에 항아리를 묻어요. 땅 속에 항아리를 묻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포도를 압착시켜서 뭐 껍질, 줄기, 씨를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키고 밀봉을 한 다음에 5, 6개월 정도 숙성하면은 이 조지아 와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와인을 많이 대접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와인을 저장 그리고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잡균들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은 안 보이다 보니까 여기는 늘 청결하고 고결해야 되는 장소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신성한 장소라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뭘과 비슷하냐? 예. 맛있는 장의 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것이다. 비법도 안 알려고. 네. 나만의 와인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들어오지 마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근데 조지아는 네. 지금 외침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힘든 역사들을 네. 갖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와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다 마셔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왠지 와인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오래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와인을 지켜온 계기라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무엇보다 이 조지아가 세계 최초로 설립된 뭐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시기를 서기 한 317년 전, 서기 31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은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네. 314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허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탄압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380년에 로마 제국을 국교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자기의 그러네요. 국가의 종교로 이제 기독교를 선정을 했죠. 물론 이제 아마 지역을 보면은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속국이라든지 그런 형태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죠. 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백인을 영어로 얘기할 때 네. 코카시안이라는 또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여기 있는 코카서스 산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백인의 시작이 여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지아를 다시 보게 되네요.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요. 되게 신비로운 것들도 많고, 자연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예. 무엇보다도 또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성경에 나온 노아라는 인물이 네. 그 방주를 정박을 하잖아요. 최후에는. 예. 그게 아라라트 산인데 그것도 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조지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그렇죠.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동유럽의 뭐 알프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실제로 알프스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산맥이니까요. 네. 네, 네. 아마 호기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조지아 와인, 뭐 와인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이제 네. 인정을 받은 곳이니까 네, 네. 거기서 와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 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주변으로 막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퍼져나가고요. 네. 옆에 이제 옆 동네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뭐 이집트로도 가고요. 뭐 그리스 로마로도 알려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그리스 로마로 직접 알려지기보다는 네. 뭐 중동 이슬람 이집트가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집트나 중동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스 로마나 이런 곳에 와인을 전해준 곳은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좀 그 링크를 좀 제대로 찾고 들어가면은 예. 지금이 어디냐?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요? 예. 이 당시에 레바논의 큰 도시 중 하나가 비블로스라고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은 비블로스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비블로스산 와인이 너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좀 와인이 발전하는 네. 그 어떤 발상지는 뭐 조지아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스 로마에게 전해준 네. 것은 지금 리비아라고 말씀. 레바논이요. 레바논. 네. 레바논이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 발전했다고. 근데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네. 어떤 영향은 줬을 거예요. 다만 직접적으로 바로 그 역사에 드러나는 건 일단 레바논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레바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살았던 민족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이었어요. 페니키아인이 그 알파벳을 만든 민족이거든요. 예. 근데 이 페니키아인이 세운 대표적인 거대한 뭐라고 할까 강국 중 하나가 네. 어디냐면은 그 로마의 영원한 경쟁국이 있었죠. 바로 하니발 장군이 있었던 네. 카르타고. 예. 이것도 이 레바논 주변 페니키아인이 만든 나라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그 포에니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네. 로마와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예. 결국 로마가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에 있던 농업 서적을 로마가 다 가져가요. 예. 근데 그 농업 서적 안에 다 뭐가 있었느냐? 포도를 재배하는 법, 와인을 만드는 법 이런 게 있던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로마가 막 번역을 하고 막 이거를 세계에 알립니다. 네. 그러면서 로마의 와인 문화가 엄청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게 실은 학계 정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와인을 전 세계에 넓힌 건 로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카르타고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는 북아프리카잖아요. 그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에서 로마 쪽으로 건너가서 네.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와인이 뭐 마치 네네. 와인을 처음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그 로마의 영향력과 함께 와인이 퍼져나가기 그렇죠.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와인하면 그리스 로마가 아니고요. 네. 정말 이 그 소아시아 쪽, 이집트 쪽, 카르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서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당히 동양적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와인 맛이 궁금하고 와인을 어떻게 만드실지 궁금한데 와인 만드는 방법은 아까 땅에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좀 특별한 방법들이 또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밭을 잘 조성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일조량이 좋은 경사지에 재배를 해라. 네. 경사를 재배 햇볕을 잘 받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당시 이제 카르타고에서 기록된 그 농업 서적을 보면은 꺾꽂이를 통해서 포도나무 번식을 해라. 네. 그리고 와인을 만들 때는 한 포도 품종으로 만들지 말고 다양한 품종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지 풍미가 다양해지고 또 맛도 일정 한 맛을 낼 수 있음을 통해서 수출도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저장용기였던 항아리, 뭐 암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규격을 다 맞춥니다. 규격 맞추면 뭐냐면 결국은 수출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페네키아인의 와인은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의 각지로 수출하면서 또 어떻게 밀봉하는 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원전 이미 1세기, 2세기 이때. 그 기록물이 지금까지 있어요.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그러면은 로마에 이렇게 뭐 와인이나 농업 서적을 아까 또 전해주기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로마는 포도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 65년,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로마의 포도 재배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에 간격을 잘 맞춰라. 그리고 이 포도는 이런 데서 잘 자란다라더라. 이 정도 면적이면은 일꾼이 몇 명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을 어떻게 세워라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포도 과수원에서 포도를 딸 때 생각하면 보통
그냥 서서 따잖아요. 네. 예, 서서 따는데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이렇게 놔두면은 엄청나게 길이 커집니다. 아, 위로요? 네, 위로. 예. 사람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도나무 키를 작게 해서 직접 하나하나씩 딸 수 있게끔 만든 그 기술이 이때 나오겠대요. 서기 1세기. 네. 그러면서 그 기술이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부르고뉴, 론, 그리고 스페인의 리오와 독일의 모젤 이런 데 쭉쭉 넓혀져 가면서 와인 문화가 커지게 된 것이죠. 대단하군요. 이렇게 기록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네. 인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몇천 년 전부터 누적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단하군요. 동서양으로 뭔가를 문화를 싹둑 자르는 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벌써.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야생마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по самому, по краю. Я коней своих нагайкою стигаю, погоняю, что-то воздух